20살,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이고 꿈과 낭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나이. 하지만 제게 20살은 가장 잔인하고 차갑고 잊고 싶은 숫자입니다. 그의 봄, 제 인생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교정에 내려앉던 어느 평범한 날, 친구들과 학식 메뉴를 고민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고 모르는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은 순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지 씨인가요? 여기는 강남경찰서입니다.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한국병원으로 이동 중이니 병원으로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 귀에서는 삐 하는 소리만 들려왔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몸은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두 분 모두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셨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은 되었지만 손을 쓸 새도 없이 사망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에 차가운 병원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더 이상 봄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저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다는 걸, 경기 침체로 거래처가 줄줄이 무너지고 받아야 할 돈은 밀리기만 했으며 직원들 월급을 맞추는 것도 겨우겨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제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밝게 웃으며 요즘은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고 전 그걸 그냥 잘 지내고 계시나 보다 하고 안심해버렸습니다. 바보처럼요. 그리고 그날도 두 분은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를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비 오는 아침 서둘러 길을 나섰고 급하게 차를 몰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신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무게를 둘이서만 감당하며 끝내 딸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웃음을 가장하셨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죄책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동시에 잃은 충격에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부터 장례식장 마련, 절차 안내, 각종 서류 준비까지 모든 걸 외동딸이었던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슬픔은 미뤄둔 채 그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처리했습니다. 친척들은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소문을 들은 듯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로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섰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이 망하자마자 예전처럼 더 이상 얻어먹을 것도 손 벌릴 일도 없으니 이번 장례식은 그들에겐 의무적인 체면 치레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떤 친척은 봉투만 덜렁 내려놓고 갔고 누구는 자기들끼리 이제 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부조금을 내야 하나는 말까지 했습니다. 행여나 빚이라도 떠안을까봐, 혹시라도 유산정리 문제에 끌려 들어갈까봐 마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도망치듯 나가는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차를 사야 하는데 도장을 좀 찍어달라느니
애 대학 등록금이 급하다느니 없는 핏줄도 만들어가며 염치 없이 매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핏줄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란 결국 받을 게 있을 때만 존재하는 가짜였다는 걸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베푼 정은 정작 장례식장에서 어떤 형태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울분을 토할 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텅 빈 주문실을 혼자 지키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돈 있을 땐 친척이고 없을 땐 남보다 못한 존재. 부모님은 그걸 아셨을까? 그날 저는 피보다 차가운 것이 가짜 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빈소를 지키며 정신없이 슬픔을 견디고 있던 장래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얼마 없던 조문객마저 끊긴 늦은 밤이었습니다. 혼자 빈소에 앉아있는데 40대로 보이는 낯선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마치 오랜 세월을 참아온 사람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기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가요? 낯선 여인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려입은 검은 옷이 어색할 만큼 그녀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곧 5살이 됩니다. 그이가, 아니, 사장님, 그러니까 아가씨 아버지 아이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한참을 울더니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출생신고 서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곧이어 꺼내든 출생신고서. 서류에는 분명히 아버지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당신과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는 얘기인가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고 단단한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위해 온몸을 바쳐 일하셨던 그분이 뒤에서는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심지어 5살이라면 도대체 몇 년을 우리 몰래 그러셨다는 걸까요?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불륜과 혼의 자식이 나타나다니 온 세상이 저를 향해 몰래 카메라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사모님에게도 특히 민지 양에게.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꼭 책임지고 싶어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그 여자는 아이를 안고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도 울다 지쳐 기운 없이 엄마 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애가 무슨 죄냐 싶어 그 여자에게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권했습니다. 애가 오래 있을 만한 곳은 아니니 집에 가서 쉬는 게 어떠세요? 저는 갈 곳이 없는데 혹시 민지 씨 집에 가도 될까요? 그동안 아이와는 어디에서 지냈는지 묻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실랑이를 벌일 여력도 없고 아빠의 불륜의 증거를 계속 눈앞에서 보고 있을 자신도 없어서 저희 집 열쇠를 건네며 집에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집 열쇠예요. 집에 먼저 가서 쉬세요. 저는 내일 발인까지 마치고 집으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자를 집으로 보내고 부모님의 발인까지 마쳤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이 혼자 소파 한켠에 잠들어 있고 어머니의 폐물함과 금고가 활짝 열린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반지, 목걸이, 오래된 진주 귀걸이까지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겠다던 폐물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여자라던 그 여자는 아빠의 아이라던 아이만 덜렁 남겨두고 돈 될 만한 건 싹 다 챙겨서 그대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 여자가 대체 무슨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왔던 건지, 그 눈물이 슬픔이었는지 연기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멍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어난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이제 5살, 세상 물정 모를 나이,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걸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 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나갔는데 곧 올 거야.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 따위 없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말 외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20살, 이제 막 어른 흉내를 내기 시작한 제가 5살 나이에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서툴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보호자였습니다. 도망간 여자를 원망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바로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은 망해서 빚만 남았고 그나마 남아있던 폐물과 현금은 여자가 들고 갔으니 당장 일해야만 아이와 먹고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에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이고 뭐고 당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먼저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막막했습니다. 아버지의 혼외자를 키우게 됐다는 걸 주변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에 사정이 생겨서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설거지, 저녁엔 홀서빙, 주말엔 편의점 야간 근무도 했습니다. 피곤해서 잠들면 새벽에 동우가 울어 깨우기도 했습니다. 낯선 방에서 자다 말고 엄마를 찾으며 엉엉 울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동우를 꼭 안고 조용히 달랬습니다. 처음엔 동우도 힘들었을 겁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면 울음을 터뜨렸고 낯선 선생님과 친구들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우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웃는 모습도 자주 보여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놓을 틈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동우가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기다리다 문 앞에 쪼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동우가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비가 모자라서 편의점 사장님께 급하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아프다고 칭얼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 아이를 안고 여기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약을 먹고 눈을 꼭 감고 제 무릎에 기대 잠든 동우의 얼굴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우가 제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우야, 부모님이 돈 벌러 멀리 가셨어. 돈 많이 벌면 꼭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힘내서 기다려보자,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식당에서 일하던 저는 동네 반찬 가게로 일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 하면서 몇 번 반찬을 만들었는데 손맛이 좋다는 말이 동네에 퍼졌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반찬 가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지야, 네 손맛이 그렇게 좋다면서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식당보다 돈도 더 줄게.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식당보다 여유 있고 무엇보다 어린이집이 끝난 후 동우를 데리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찬 가게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김치 썰고 멸치 볶고 장조림 만들고 손은 늘 바빴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가게 오시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종종 저를 보며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세상에,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야무지다. 20살에 학교도 포기하고 동생 키운다니. 아이고, 안쓰럽고 기특하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 동생인데요.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겉으론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론 울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 SNS에는 늘 웃는 사진뿐이었습니다. 벚꽃길 데이트, 제주도 여행, 캠퍼스 축제, 다들 예쁜 옷을 입고 웃고 있는데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반찬 재료를 다듬고 어린이집에 동우를 데려다주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연애, 여행, 그건 남 얘기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전 그냥 하루쯤 아무 걱정 없이 자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눈치가 빨랐고 늘 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누나, 나 혼자 씻을 수 있어. 누나는 쉬어요. 고마워 동우야. 그래도 등은 누나가 밀어줄게.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칭찬을 자주 받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입학식에 왔지만 동우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누나가 와서 좋아요. 오늘 누나가 제일 예뻤어. 그 말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동우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죠. 학교 생활도 잘했습니다. 공부도 스스로 하고 숙제도 알아서 했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동우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선생님께서 가족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고민 끝에 사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동우야, 우리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단다. 온전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네 엄마는 너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우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아마 어릴 때 기억이 없어서였겠죠. 세월이 흘러 동우는 중학생이 되었고 공부를 워낙 잘해서 늘 전교 1등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일할 힘이 났습니다.
반찬 가게에서도 믿음을 얻어 가게 살림을 책임지게 되었고 월급도 차차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동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훌쩍 자라준 겁니다.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걱정은 덜었고 생활비와 책값은 여전히 제 몫이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저 지금부터 바로 사법시험을 준비할까 해요. 그래? 쉽지 않다던데 괜찮겠어? 누나가 저 위에 고생하신 거 빨리 성공해서 보답하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어릴 적 제 손만 꼭 붙잡던 그 아이가 이젠 저를 생각해주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줍게 웃는 동우의 모습에서 청년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서 멋진 청년이 된 동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우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공부에만 집중하겠다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혼자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저는 동우의 선택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동우가 고시원에 들어가고부터는 예전처럼 연락을 자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에 오는 일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서운하다가도 사법시험이 보통 시험도 아니고 공부하느라 바쁘구나 이해했습니다. 동우는 그런 아이니까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 그래서 저는 그저 멀리서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반찬을 내서 고시원 앞으로 보내고 문자 한 통씩 보내는 걸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붙어 있지는 않아도 서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동우는 가끔 집에 내려와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들,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시간만큼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동우야, 학교 생활 어때? 친구는 많이 사귀었어? 네, 스터디 그룹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여자친구는 없고? 아이, 누나, 공부하느라 그런 여유 없어요. 그렇게 바쁘게, 성실하게 살아온 동우는 결국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김동우라는 이름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기쁘고 뿌듯하고 고마웠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아이가 증명해 줬습니다. 동우야, 정말 축하해. 너무 자랑스러워. 누나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누나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낸 지난 시간,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요. 동우는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가 되었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 시작해서 점점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동우가 가끔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시장통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매일 같은 재료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제 가게라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동우는 서울의 어느 지검에서 검사로 일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검사가 된 후로는 연락도 뜸했고 제가 전화해도 바쁘다며 서둘러 끊곤 했지만 저는 그저 검사들은 원래 바쁜 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동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유난히 들떠 있었고 기분이 좋은 게 느껴졌습니다. 누나, 나 결혼해. 대학 때부터 사귄 여자야. 정말? 그동안 여자 만난다는 말 한 번도 없어서 걱정했는데 너무 잘 됐다. 어떤 아이인데? 언제 누나한테 소개해 줄 거야? 내일 상견례 하기로 했어. 어머, 동우야, 그걸 이제 말하면 어쩌니? 입고 갈 옷도 없는데. 몇 시에 어디서 하는데? 상견례 전날이야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좀 서운했지만 이제 이 아이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머리랑 화장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이어 들려온 말 한마디는 제 인생 전체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누나는 상견례 안 와도 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친구한텐 내가 구하라고 했어. 여자친구네 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 혼자 컸다고. 누나가 있다는 것도 누가 날 키워줬는지도 아무도 몰라. 구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알고 있었어. 내가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란 거. 엄마라는 여자가 누나한테 나 버리고 도망갔을 때 나 5살이었어. 어렴풋하지만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놓인 사진 속 여자는 누나 엄마지 내 엄마가 아니라는 것도. 근데 모른 척한 건 누나도 나 버릴까봐 그런 거야. 상견례에 오지 말라는 것도 충격, 아빠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동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 검사야. 누나도 알잖아. 검사들이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륜으로 태어난 검사? 사람들 입에 얼마나 오르내릴까? 여자친구네 집이 누나도 알만한 재벌집이야. 그런 재벌가랑 결혼하는데 내 출생이 알려지면 다 끝이야. 고아 출신에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남자라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동우야, 그래도 누나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고아라니. 모든 걸 포기하고 널 키운 나에게 지금 그게 할 말이니? 누나, 누나가 날 키워준 건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 결혼한다고 말이라도 해주는 거야. 그동안 들어간 돈, 생활비며 학비 다 적어뒀어. 다 계산해서 누나 계좌로 보낼게. 이제는 각자 인생 살자. 나도 누나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20살, 내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 그 아이 하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운다고 안아서 달래고, 웃는 모습 하나에 살아갈 힘을 얻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연락하지 마라, 돈으로 정리하자, 누나는 이제 필요 없어라니.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야겠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멍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게 이토록 쉽게 부정당할 수 있다니. 동우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그 말 몇 마디로 깨끗이 버려졌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정말 동우가 돈을 입금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핸드폰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생활비, 학비, 옷값, 밥값, 병원비,
심지어 어린이집 비용까지 10원짜리 하나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입금인 이름 김동우라는 글자가 차갑게 찍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동생, 가족, 고마움, 그 어떤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으로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냉정한 숫자 한 줄. 그 문자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매일같이 끓여 먹이던 국 한 그릇이 모두 저 숫자 하나로 끝났습니다. 돈으로 갚았으니 이제 남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듯한 입금 문자.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이제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이토록 정성껏 길러낸 아이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방식으로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 다음 날 반찬 주문이 있어 마음을 다잡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은 반찬을 만들고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딴 데가 있었습니다. 동우가 이제 우리 연락하지 말고 살자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칼로 베인 듯한 말 한 줄이 하루 종일 가슴속을 쿡쿡 찔렀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얼마 전 시장 입구에서 뺑소니 오토바이에 부딪힌 여자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었습니다. 그 뒤로 가끔 제 반찬 가게에 들르셨고 제가 만든 깻잎 무침과 고들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민지 씨, 그날 정말 큰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대접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식사 대접 좀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제가 뭘요. 이제 좀 괜찮으시죠? 전 밥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그날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내일 저녁 7시에 한국 호텔 레스토랑 예약했으니 꼭 나와주세요. 잠시 망설였지만 사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다음 날은 동우의 상견례 날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집에 처박혀 있으면 마음만 더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약속 시간에 맞춰 호텔로 향했습니다. 평소 잘 가지 않는 고급 호텔이라 옷 매무새를 몇 번이고 다시 고쳐 입으며 긴장감을 애써 누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알려준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직원이 저를 조용한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눈앞의 풍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테이블에는 동우가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며칠 전부터 반찬 가게에 자주 들르던 사모님, 중년의 남성분, 그리고 곱게 단장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모님은 동우의 예비 장모였던 것이고 그 옆의 여성은 동우의 예비 신부였습니다. 동우는 저를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끄러움도 당황함도 아닌 숨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전 처음 인사드렸을 때부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느껴졌어요. 정말 따뜻하고 강한 분이시더군요. 동생 하나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오신 그 삶, 제가 조금이나마 알게 된 뒤로는 꼭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이 상황이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사모님의 시선이 동우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동우 씨,
얼마 전에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구해주신 분이 계시다고 했죠? 바로 이분이었어요. 혼자 조용히 반찬 가게를 하시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누는 그런 분. 그분의 반찬을 회장님도 참 좋아하셨죠. 그때 우리 집에 있던 반찬들 기억나요? 바로 이 사장님이 만드신 거였답니다. 동우는 고개를 떨군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가게에 몇 번 들렀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은 늘 동생 자랑을 하셨어요. 자기는 도와준 것도 없는데 동생이 스스로 잘 커서 검사까지 됐다며. 아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던지. 어떤 동생인지 궁금해서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죠. 사진첩을 열어보시는데 사진첩이 온통 동생 사진이더군요. 엄마인 저도 우리 수진이 사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진 속 동생이 바로 동우시더군요. 테이블 위 공기가 뚝 하고 끊긴 듯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신부는 숨을 삼키듯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회장님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우군, 우리는 그동안 자네를 참 괜찮은 청년이라 여겼네. 가정이 어렵다, 혼자 자랐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지. 하지만 누나가 있다는 걸 숨기고 고아인 척 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사람을 정면으로 내리찍는 칼 같았습니다. 자네 누나는 자네 한 사람 바라보며 젊은 날을 다 바쳤다고 하더군. 학비, 생활비, 뒷바라지, 본인은 뭐 하나 누리지 못한 채 반찬 가게에서 하루하루 살아오셨다지. 그런 사람을 창피하다고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사람됨의 문제야. 동우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보다 누구에게서 사랑받고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고 싶었네. 그런데 자네는 가장 큰 은혜를 부끄러워했고 누군가의 희생을 짐짝처럼 떼어냈어. 그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그런 선을 밀쳐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 자식처럼 키운 사람의 손을. 사람이라면 그럴 순 없는 거예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예비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만난 시간이 몇 년인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나한테 고아라고 했잖아. 단 한 번도 누나 얘기 안 했잖아. 나 정말 혼자 바보 된 기분이야. 수진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하지 마. 이미 다 들었어. 오늘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똑똑히 봤어. 나 그런 사람하고는 평생 함께 못 살아. 그녀는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나 눈물도 닦지 않은 채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무겁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로 품격이 결정되는 거야. 어려울 때, 성공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지. 이번 일 평생 잊지 말게. 그 말 뒤에 사모님이 제게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님, 이렇게 귀한 분을 이런 식으로 모시게 되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요. 당신은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가족이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네요. 그 따뜻한 위로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동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내 전부였던 아이가 지금은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동우야, 너 그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이제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자고 했지. 그래, 오늘로 정말 그렇게 하자. 동우는 고개를 들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널 위해 살아왔고 너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내줬어. 그게 내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삶이었어. 그런데 넌 날 지워야 할 존재로 만들었지.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이라도 해야 내 마음이 덜 부서질 것 같아서요. 나는 널 키운 게 부끄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너는 내가 누나라는 게 부끄러웠구나. 동우는 입술을 떨며 누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너는 나 없는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나도 이제 더 이상 네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제 뒷모습을 부르는 동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가게 문을 열러 나갔더니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우였습니다. 전날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그 표정 그대로 핏기 하나 없는 얼굴에 붉게 부어오른 눈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따라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 추운 아침 공기 속에서 말입니다. 누나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무서웠어. 그 집이 어떤 집안인지 누나도 이제 봐서 알게 됐잖아. 내 출신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두려웠어.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곱씹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상처가 번져갔습니다. 상견례에 누나가 같이 가면 내가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거 사람들이 혹시 알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게 알려지면 내가 그동안 쌓은 모든 게 다 무너질까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큼은 제 가슴 속에 똑 떨어지듯 꽂혔습니다. 차라리 욕을 했더라면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결국 자기 자신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체면, 사회적 위치, 남들의 시선, 그걸 지키기 위해 저를, 자기를 위해 온 인생을 바친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도마 앞에서 손을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말 무서웠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만든 것도 네가 만든 것도 아니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일이지. 그런데 왜 그걸 날 통해 드러날까봐 두려웠니? 나는 널 키우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 적이 없는데. 동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널 낳았니? 내가 널 버렸니? 아니잖아. 그런데 왜 널 위해 살아온 나를 네가 감춰야 할 수치처럼 취급했니? 너만 상처 입은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매일같이 수군거림에 멍들었어. 저 집에 부모가 죽었는데 남자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애가 들어왔대. 바람난 여자가 애 버려놓고 돈 들고 도망갔다며. 그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걸어다녔어. 나를 보는 눈빛들, 그 조용한 멸시까지 다 내가 감당했어. 저는 그동안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 줄도 몰랐던 이야기들을 줄줄 쏟아냈습니다. 근데 넌 이제 와서 그게 두려웠다고?
그래서 날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동우는 말없이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땅을 적셨지만 이젠 아무 울림도 아무 감동도 주지 않았습니다. 넌 무서웠다고 했지? 나는 서러웠어. 초대도 받지 못하고 아예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서러웠다. 그제야 동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말씀 좀 해줘. 누나가 나 용서해줬다고 하면 회장님과 사모님이 나를 다시 볼 거야. 제발 누나, 나 이 결혼 못하면 죽어. 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잃고도 여전히 중요한 건 그 집안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기회, 자신의 체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넌 지금도 여전히 날 보면서도 그 집만 생각하네? 제 마음속의 분노가 이제는 서늘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너 하나 믿고 대학도 포기했어. 20살의 어린 동생 업고 살면서 새벽마다 반찬 배달 다녔고, 무릎이 까지고 어깨가 빠졌을 때도 병원 안 가고 그냥 일했어. 친구들은 연애하고 여행 다닐 때 나는 네 입에 한 숟갈이라도 더 넣어주려고 손이 다 트도록 반찬을 묻혔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목에 쿡쿡 걸려 올라왔습니다. 근데 넌 나를 지웠어. 넌 날 가족이라 말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잔인하게 버렸어. 그런데 널 용서했다고 말해달라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니? 동우는 무릎을 꿇은 채로 바닥에 손을 짚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난 이제 너 없이도 잘 살아. 네 이름 나는 오늘부로 내 마음에서 지울 거야. 이제 우리 정말 연락하지 말고 살자. 문을 닫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아이는 문 앞에 무릎 꿇은 채로 아무 말 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그 후 동우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제 마음에서 이미 지워졌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됐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들고 새벽마다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 뒤였기에 이제는 어떤 외로움도 어떤 고됨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동우의 예비 장모였던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조용히 반찬 가게 안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김 사장님,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어요. 당신 같은 분은 이 작은 가게에만 머물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혹시 저희 쪽에 반찬 납품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동네 장사를 하던 제가 어딘가 큰 회사에 납품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제가 그런 곳과 어울릴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자격 충분히 있으세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납품이 생각보다 반응이 빨랐습니다. 사모님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먼저 제 반찬을 받아보기 시작했고,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피드백이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납품 수량이 2배로 늘었고, 2달 뒤엔
백화점 명절 선물 세트로 입점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포장 디자인부터 브랜드명까지 전담 디자이너가 붙었고 엄마 손맛 도시락, 사랑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입소문은 빨랐고 신뢰는 확실했습니다. 정직하게 만든 건강한 반찬, 한 끼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손맛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중장년 주부층은 물론 1인 가구 젊은 층까지 고객층이 넓어졌습니다. 그 무렵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송에 처음 나온 날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 하나 뒷바라지하다 반찬으로 인생 뒤집은 여자 김민지 사장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청춘을 가족에게 바친 여성의 성공기라는 주제로 3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지역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고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에서 1인 창업 성공 신화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연재기사로 나갔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은 이제 매달 서울 경기권 대형마트 정기 납품까지 연결됐습니다. 가게는 더 이상 예전 그 낡은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내부는 최신 설비로 리모델링했고 전문 조리 인력과 포장팀, 배송팀까지 고용하면서 직원은 어느새 50명을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원을 뽑을 때 저는 사람을 보고 뽑았습니다. 다 저처럼 인생이 순탄치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살아가는 워킹맘, 고등학생 딸과 함께 단칸방에 살고 있는 싱글맘, 퇴직 후 재취업 기회를 찾던 50대 여성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미안하단 말 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고단해도 우리는 누구 눈치 안 보고 정당하게 벌고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가끔 직원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여기서 일하게 된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이젠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한 사람 살리는 것도 벅찼는데 지금은 15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무렵 동호회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검사직을 그만뒀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자진 사직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됐지만 실상은 검찰 조사 후 압박에 의한 퇴진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재벌가에서 결혼을 전면 취소했고 검찰 내에서도 뒷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출신을 속이고 인맥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검사 타이틀이 떨어져 나가자 그를 챙기던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구직도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어디 면접을 가도 그 동우라는 소문이 먼저 돌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누나를 숨기고 가짜 고아가 되어서 자신의 배경을 깔끔하게 포장했던 그 대가였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 아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자기가 쌓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가 숨긴 사람, 제 덕분에 만들어졌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계속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정기 납품을 하고 있고 1인 가구 도시락 브랜드도 새로 런칭했고 단체 도시락, 건강식 밀키트, 이유식 반찬까지 영역을 넓히며 진심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 시장을 다니고 매주 노인복지관에 반찬을 기부합니다.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 하나하나가 그 누구의 식탁에서라도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돌아서려던 찰나 문 앞에 익숙한 필체로 적힌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도 없고 보낸 사람 이름도 없었지만 열어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동우였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누나,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후회하며 살고 있어. 내가 한지, 내가 했던 말, 그리고 누나를 지워버린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더럽고 비겁했던 순간이었던 걸 이제 알게 되었어. 누나가 날 키우던 그 시간에 나는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누나를 짐처럼 생각했어. 체면, 직함, 체질에 안 맞는 허세. 그걸 쌓느라 정작 중요한 걸 다 버렸더라. 누나는 나를 키웠는데 나는 내 겉모습만 키우느라 결국 누나를 버렸지. 누나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치욕스럽고 아팠을지. 늦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죄스럽고 무겁지만 정말 미안해. 감히 용서해달란 말은 안 할게. 그러니까 부디 건강해. 동우가.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제 인생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엽니다. 반찬을 만들고 주문서를 정리하고 직원들과 웃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아이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은 누군가의 누나가 아닌 저 김민지라는 제 이름 그 자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